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주진현입니다. 지금까지 모더레이터 없이도 한마디 없이도 잘 진행이 됐는데 지금부터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조금 좀 다르게 해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보통 이렇게 토론을 하면 모더레이터라는 사람은 뭐 누가 발표했습니다. 그 사람은 학교를 어디 다녔고 지금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나면 그 발표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한두 가지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올리려고 하는데 조금 다르게 해볼까 싶어요. 차라리 무슨 일종의 토크쇼 호스트처럼 그 얘기를 좀 이어볼까 하는데 그건 어떨까 싶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그러면은 그 면에서 제가 그 최희배 선생님한테 좀 하나 좀 더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양형 기준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형위원회에서 대법원에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어기는 것에 대한 제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이 실제로 작용합니까? 어기는 경우에 대해서 제재는 없죠. 네. 그럼 왜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그냥 말 그대로 권고고 그러니까 양형 기준을 제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양형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저도 양형위원회에 물어봤더니 과거의 판결문들을 싹 모아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일종의 산술적인 평균으로 쭉. 그래서 과거의 기준과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만들어지니까 뭐 현재의 어떤 뭐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오늘 이 주제하고 다르지만 예를 들어 최근에 엠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 뭐 아무튼 성범죄에 대해서 아무튼 단호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국민적으로 막 그렇게 떠드는데 양형위원회가 열어가지고 한 결과는 결국 과거의 평균을 낸 걸 가지고서 다시 그걸 기준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형 기준을 만드니까 이게 시대에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거구나. 법원이 보수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런 과거의 답습에서 나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말씀하신 그 질문하신 거, 그러니까 이탈했을 경우에 제재가 있냐? 제재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판결문에 그만큼 설명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양형 기준에 벗어나서 이런 판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더 감경 요소나 뭐 가중 요소에 대해서 더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판결문이 더 충실하게 써지면 되는 건데 그걸 쓰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법원 평가할 때 조금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판결문이 부실한 판결문을 쓰고 그게 사회적으로 또 논란이 되면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평가에 안 좋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있는데 제재 사항은 없는 걸로 압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다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대부분 다 대법원에서 만들죠. 네, 아무래도 만들면은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적인 효력이 강제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강제력이 없나요? 제가 뭐 다른 나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판사라는 그 직업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헌법기관이고 그 개인의 양심에 기본적으로 맡긴다는 인식은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자체도 판사의 개인의 뭐 어떤 그 법적인 양심에 제한을 주겠다는 것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을 판사님이 그런 자신의 양심을 통한 판결을 하실 때 법적 안정성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정도의 권고의 의미가 있는 거라서 뭐 어떤 법관의 지위가 더 높은 미국이나 영미법에서는 그 계에서는 더 권고적인 효력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 이 교수님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저도 정확히 미국 양형 기준. 미국 양형 기준이 배임행령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굉장히 더 자세하게 돼 있는 거 정도만 기억이 나고 그게 강제력이 있는지는 저도 아마 강제력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양형을 내릴 때 그 센텐스 가이드라인을
어겨서 재판 형량을 내렸다라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그러면은 서로가 배치되는 얘기잖아요. 뭐 존중의 의미가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가요라는 자체가 그 우리나라처럼 뭐 단순 산술평균이나 그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미국의 법관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가 이게 모더레이트 입장에서 할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느끼는 얘기는 그 양형 기준의 법적인 위치 그것이 한국에서 왜 제대로 그 작동을 안 하는지 같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간 분석 같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 3년, 5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가법을 개정을 해서 그 집행유예를 갖다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그 애초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3년 이상의 말하자면 이제 징역을 처하자라고 얘기를 그건 결국은 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바꾸자는 얘기들이 한참 한 12년 전부터 시작된 얘기였는데 나왔고 20대 국회에서도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었죠. 네. 이제 제 기억에 박주민 의원님이 아마 발의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그러니까 5년으로 가면은 그 집행유예를 못 주니까 그렇게 이제 가중을 하자고 해서 법안이 이제 올라왔지만 뭐 솔직히 제가 알기로 한 번도 논의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 아까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충실무료 같은 의무 같은 것도 최입이 선생님께서 이제 의원을 할 때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가 꼼짝을 안 했다. 이게 왜?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시는 거에 그 암묵적인 전제는 뭐냐면 이런 것은 의원 입법을 해봤자 의미가 없고 결국은 법무부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누가 뭐 박주민이 됐든 뭐 하늘이가 됐든 누가 냈느냐라는 사실 무의미한 얘기고 그것이 왜 법무부를 통해서만 가야 되고 의원이 하는 의원 입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 문제는 꼭 의원 입법을 통해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게 되나요? 근데 이거는 그 법무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20대 국회에서 선거 개정안을 내고 법안을 어떻게든지 좀 논의를 해서 뭐 제가 낸 내용 그대로 통과를 시킬 수는 없을 거다. 왜냐면은 법이란 거는 결국은 논의 과정에서 또 타협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서라도 아무튼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하려면 결국 그걸 상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안 소위에 논의 대상으로 올려서 해야 되는데 한국당 이제 당시 한국당이죠. 한국당 아예 이 상법을 상정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만들지 않는 거죠. 왜? 어차피 내가 반대할 거니까 올리지 마. 이제 이런 입장이고 한국당은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그래 올려봤자 서로 그러면은 싸움만 하고 결과도 안 나올 텐데 그만 안 올릴게. 나는 이제 식으로 그렇게 이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무에 있다가 법사위로 간 이유가 그 법안 논의를 추진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 거대 두 당의 간사들이 그런 입장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제가 이제 뭐 그 회기 때마다 법안 소위의 논의 대상으로 체발 상법 좀 올려달라 논의라도 해보자 되든 안 되든 논의라도 해볼 기회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어차피 너무 의견 차이가 나서 커서 안 될 거니까 올리지 말자라고 딱 둘이 그렇게 거의 뭐 일종의 담합이죠. 뭐 그렇게 이제 되니까 진짜 논의가 안 되니까 법무부의 입장이 아니라 그 결국은 교섭단체 간사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아쉬운 부분이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오히려. 자기들이 개혁 과제로 내놓은 것이고 정부 안도 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은 뭐 미통당 때문에 막혔다라는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왜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그러면은 법무부 입법안으로 추진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메커니즘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제 그 정부 안으로 낼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에게 입법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의원이 되면은 굳이 이제 정부안을 따로 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정부안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절차가 더 복잡하죠. 국무회 심의도 거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입법 예고를 거치고 의견을 듣고 막 이래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그 자신들이 진짜 꼭 정부 입장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명확한 목표가 있는 법은 정부 입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의원들한테 내용을 주고 의원이 입법하는 것이 이제 절차가 쉬우니까 그렇게 추진하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뭐한 말씀 더 네.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법을 이제 뭐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비슷한 법무부에 있는 검사님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뭐 충실 의무, 성관지 의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상법이나 이 법의 기둥뿌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절차적인 거나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개정하는 것들을 되게 쉽게 그냥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성관지 의무, 상법의 이사의 의무를 한번 개정해보자 이렇게 나오면은 갑자기 이제 머리가 하얘진 거죠. 이걸 어떻게 내가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할까? 학계에서는 뭐라고 할까? 왜냐면 만약에 상법의 충실 의무 개정하자 하면 아마 상법 학회에서 세미나 100번쯤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아마 법무부 검사님들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상법은 기본법이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학자들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기본법은 쉽게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상법 교수님들도 그냥 그래요. 기본법은 너무 자주 바꾸지 마. 그냥 그런 그거는 생각인데. 모순이잖아요. 말하자면은 기본법인데 그걸 의원 입법으로 해서 충실 의무를 드리자고 하는 그 제안 자체가 의원 입법으로 법의 기본을 흔들자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야 뭐 그 발의는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러나 그래서 안 통과될 거라고 하면 법무부의 입장이 근데 이제 기본법이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바꾸는 것에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일을 했어도 바꾸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들하고는 의원 입법에서 바꾸는 것은 더 싫어할 거예요. 좀 그런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것도 뭐 그건 현실이긴 하고요. 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누군가 내서 이거를 끝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아마도 목숨 걸고 이제 달라들면 국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뭐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조금 깔려 있는 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이해상충이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계나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 문제의식이 좀 높잖아요. 이해상충하면 저희 변호사들도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법이 그 배울 때 이해상충이라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배우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어디 쉽게 설명할 때 이해상충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냥 공사구별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공사구별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사람들 그런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해상충 그게 무슨 말이지? 이해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이해상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서구에서도 이해상충을 법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대개는 이제 윤리규범, 코드 컨덕트로 제한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제 생각에도 그걸 법으로 그 나누기가 많아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원인 행위를 갖다 애초에 근처로 가지 말자는 뜻으로 어프로치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코드 컨덕트라는 개념이 한국에 굉장히 약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 대한 그 사회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없는 것이 더 크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실은 오늘 바로 아침에도 무슨 회의를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아예 그냥 그 예를 들어서 그 소위 개인 회사로 빼먹어가지고 이렇게 사익 추구를 하는 행위가 아예 증권사 강의로 개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네, 증권사 강의로 개설되어 있을 정도로 그냥 이 사회에 그런 코드 컨덕트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증권사에서 그걸 많이 가르치고 진짜 2세, 3세에게 어떻게 적법하게 2세, 3세에게 그러니까 이게 회계법이 상속세 절세하는 수다, 그러니까 그 방법론으로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불법이다라는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는 오히려 그 것이죠. 제목이 강의의 제목이 기업 지배 구조가 잘못되었을 때라는 게 오히려 그렇게 절세를 못했을 때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해충돌, 이해상충에 대한 이제 상법에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상법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 이해상충에 대한 법리가 어떻게 보면 성간주의 의무라는 것이 쭉 와 있다가 이 특수한 이해 충돌의 상황일 때 이런 새로운 법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미법에서 형평법원에서는 그것들을 일찍 수용해가지고 이제 판례법으로서 계속 인정이 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성문법인 나라들에서도 이제 수용을 하는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구를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문구로 추상적으로 이제 담아왔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원에서는 전혀 그 문헌적 해석만 하다 보니까 입법 취지를 몰각하고 이제 판결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원래 입법 취지대로 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개정안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최이배 선생님 발표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는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애초에 대법원에서 만들면 뭐 법관들이 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만든 양형 기준에 대한 최종 그 강제기관을 hiệu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대법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법관에서 양형 기준에 해당되는 판결을 내려버릇하면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양형 기준을 대법원에서 안 지킨다는 뜻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느낌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충실의무 법안에 대해서도 이게 소위 말하는 상법의 기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과 함께 그것을 의회에서 입법을 한다라는 이 두 가지는 약간은 보면 약간 좀 무의미한 또는 아무런 성과를 못 거두는 제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룹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뭐 누가 만들었는지 안다고 하셨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실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게 결국은 그룹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판례로 도입이 되어 있는 개념인가요? 네, 있죠. 그 판결문이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룹의 이익. 대법원 판결문은 제가 직접 보진 못했고요. 뭐 고등법원이나 기업 집단의 이익이란 말씀. 그 판례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왜 그 판례를 만든 판사가 분이 누구시냐면 네. 판사분 이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러면 뭐 밖에서 만들었다 그랬잖아. 저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게 얘기를 못해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말 갖다 안 하는 이거 자체가 노래 이상한 스캔들 아니겠습니까? 변호사인가요? 변호사예요? 아니면 대학 교수 대학 교수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학계 인사들끼리 서로 뒤를 봐주는 지금 행위를 지금 이창민 교수가 그렇게는 이해를 하기가 근데 그 기업 집단의 이익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 것이 저는 굳이 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그 공정거래법상에 아시겠지만 기업 집단이라는 개념은 동일인 기준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게 총수죠 결국은. 그렇다면은 그 기업 집단이라는 거는 총수의 이익이라고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익이라는 거는 아니죠. 그룹의 이익을 총수의 이익으로 하는 분은 굉장히 이상해요. 나중에 뒤집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미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개념이 없는데 총수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인 거죠. 네, 추가 질문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또 이창민 교수님한테 그 코프리 프로드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기업 사기인데 이게 한국의 법에는 없는 개념이죠. 이게 서양의 법에는 코프리 프로드라는 개념이 법에 또는 판례로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개념 아닙니까 이거? 저는 미국에서는 계속 그렇게 쓰더라고요. 저희는 보통 배임 행령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프로드라고. 근데 왜 제가 여쭤보냐면 한국의 법에는 사기라는 개념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서구에 보면 그 프로드를 자기들이 애초에 바깥에 말한 것에 비해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행동하는 것부터 프로드로 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로드로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형벌이 세지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애초에 그 사기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 코프리 프로드라는 개념을 한국에서 우리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가 싶어서요. 본 적은 없습니다.
다 배임행령. 그래서 뭐 굳이 제가 든 생각은 아까 그 상법에서 충실의무 도입이 어렵다고 하는 것 못지않게 사실은 중요한 그 고비가 프로드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 만약 해석을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천준호 변호사님한테 제가 발표를 들고서 들었던 생각은 지금 전체적인 그 얘기를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사들이 뭐 사법적 소극주의 뭐 이런 거에 많이 빠져 있다고 하는데 왜 한국의 법원만 사법의 소극주의에 빠져 있고 다른 나라는 안 빠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내재적 이해 방식으로 북한 사람들 이해하듯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말씀하셨지만 왜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렇고 왜 우리나라에서만 그럴까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안 해주시면 좀 불완전한 설명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이 이제 사법 소극주의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것이 사법 적극주의의 이제 반대말로 나온 건데 사실은 사법 소극주의란 말보다는 사법 적극주의란 말이 더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이때 이제 법원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냥 판단만 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다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좀 적극적인 판결을 내놓으면서 사법 적극주의라는 말이 생겼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법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적극적인 사회운동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업의 소극주의라 하면 그 사회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관습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뜻으로 하지 경제적인 계약 관계까지 소극주의라는 개념을 집어넣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극주의가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은 행정이나 그런 쪽에서는 사법이 좀 개입하지 않는다. 민법에서. 네네,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법 소극주의라는 말을 꼭 그렇게 강압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관들이 경제 문제를 무지함과 동시에 거기에 잘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집행유예가 아무래도 이제 초점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주문에서 이제 그 형을 선고하는 부분이고 집행유예는 이것은 그것을 넘어선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쉽게 집행유예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관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일반적인 형사 뭐 아까 말했던 거죠 절도나 강도, 뭐 성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범죄는 근절돼야 된다, 더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그 저지른 그 이제 피고가 이게 또 이거를 또 저지른 것은 내가 제대로 처벌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갖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 범죄에 대해서는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15년차 판사 저희 연수 동기가 그때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전해보면은 그런 개인 형사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일단 법정에 보이기 때문에 뭐 피해자가 또 와가지고 뭐 울고불고 하기도 하고 뭐 증인이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생생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 범죄인 경우에는 누가 피해자냐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극렬하게 호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런 또 참 어떻게 그래서 단선적인 그런 범죄보다 복잡한 범죄에 대해서 판사들이 느끼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법정에 출두를 하게 만들어야 되나요? 근데 그런 주주 대표를? 그렇죠. 뭐 주주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그런 일이 없죠, 사실은. 그 사법 소극주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기업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쭉 그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업에 대해서 모르고 하다 보니까 상법을 모르고.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좀 더 잘한다고 하는 일반 그런 길거리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예방을 위해서, 재범을 막기 위해서, 뭐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는 굉장히 강력한 또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그러니까 우리 이 연구에 나온 거죠.
결국 길거리 범죄와 재벌 화이트 칼라 범죄를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취급하고 있고 기준이 다르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재벌에 대해서는 더욱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연구의 결과 아닙니까?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집행유예가 예방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저도 여러 번 느꼈어요. 뭐냐면 그 판사 출신인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집행유예를 그러니까 유죄가 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무슨 소리야 집행유예가 무슨 유죄를 내린 거야 봐준 거지. 실제로 언론에서는 집행유예 내렸으니까 무죄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유예를 예방이라는 개념에서 쓰나요? 왜 예방을 할 거면은 아예 한 10년 정도를 예방하지 왜 5년만 예방을 하나? 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정도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집행유예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보다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집행유예를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어떤 이 사람의 적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유인을 준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현재에 뭐 부모한테 물려받은 회사를 갖고 있다가 돈을 갖다 훔쳐 먹어서 잡혀 들어와서 했는데 뭐 누구 뭐 눈치 봐가지고서는 집행유예로 풀어줄 바에 근데 이 친구는 아무래도 죽을 때까지 그 회사의 회장을 할 거면 집행유예를 한 20년 하면 되잖아요. 평생. 네. 그렇게 안 하고 왜 집행유예를 5년이라는 5년이라는 뜻은 5년까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부터 또 해도 된다는 뜻이 그래서 되잖아요. 형법상에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하지만 당연히 그 형법이 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충실 의무 다시 돌아가서요. 괜찮아요. 집행유예 20년. 그 충실 의무에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충실 의무를 갖다 회사가 총주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가 알기로는 회사법에서 그 회사는 그 회사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회사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서 만약에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 흔히 말하는 걸로 기업은 주주를 위해서 있느냐 회사는 회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직원은 그러면은 또는 경영진은 그런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주주자본주의 뭐 스테이크홀 모든 것을 다 망라할 수 있는 개념이라서 이거는 거의 유예가 없는 표현 아닌가요?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회사법 표현으로서 그 제가 알기로 이제 영미법상으로는 뭐 그런 법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법상으로 이사가 주주에 대한 듀티블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그 주주들 대주주가 뭐 소액 주주에 대한 듀티블리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사가 당연히 뭐 회사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대륙법계식의 사고 방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미법에서는 사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법인 실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은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던데 뭐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판례가 그 법인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폴리티컬 액션 커미티에 돈을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갔더니 대법원에서 이게 법인도 인간인데 이게 표현의 자유를 어긋난다고 그런 경우 허용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법인 실제설에 해당되는 판례들이 엄청 많지 않나요? 이제 그게 항상 같은 법에 다른 법에서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어떤 그 형사적으로 처리할 때 많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듀티 오브 로열티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이제 영미법상으로는 회사의 이사는 그 주주에 대해서 그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이제 영미법에서의 어떤 그 개념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뭐 총주주를 위해서 일한다 이게 사실은 뭐 없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물산 합병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청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 법상으로 당연히 합병 국면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의무가 거기서 도출된다라고 그냥 당연히 생각을 하고 계시고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합병이라는 거는 회사는 아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이벤트입니다.
주주들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개념을 들어가면은 이사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렇게 논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개정안 자체는 쉽게 쓰기 위해서 총주주 딱 한마디만 넣으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전체적인 그 어떤 취지는 회사라는 그 법인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사가 회사한테만 이 손해가 되지 않으면은 주주 한 명한테 아무리 몰아줘도 된다. 심지어 이런 개념이 도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해서 쉽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마디로 넣어봤습니다. 네, 뭐 더 이상 하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 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그 정관부에 제가 아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은 대신에 그 기왕이면 토론을 할 때 여러분들끼리 이미 뜻들이 다 같으신 분들 같아서 토론이 사실 된다고 하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장강의 물은 새로운 위에서 물이 내려온다. 한국의 장강은 항상 똑같은 탁한 물이 계속해서 흘러서 10년이 지나도 똑같고 20년이 지나도 똑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도 하는 건가요? 기회 주셔야죠. 그렇습니까? 네, 뭐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페트라 자산운용의 이창현 부도자입니다. 오늘 세미나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더 많은 분이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결국은 지금 마지막에 이제 그 이사의 충실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전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렇지만 당연히 디렉터란 위치는 회사의 직원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에그제큐티브로서 결국 주주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이사이기 때문에 두리업 로열티한 부분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이렇게 문구로 코드로 안 써 있어도 판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합병을 하거나 회사를 팔거나 할 때 항상 동일한 조건으로 회사를 팔 때 대주주권만 프리미엄을 주고 파는 게 아니라 동일한 조건을 다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볼 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커머셜 코드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고 또 법관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별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이제 목표라는 거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 커먼센스라는 건 다 여기 있는 분 인정하는 거 같고 좀만 더 이걸 파보면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고치는 방법론에서는 어떻게 어프로치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이게 입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권 이제 교체된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는 예전처럼 저쪽 땅이 막기 때문에 통과 안 된다 그런 말은 좀 하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저희들은 관심이 많은데 계시는 국회의원분들이나 아니면 여당분들은 이 관심이 없어서 이게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실제로 좀 통과라든지 이게 개선이 돼서 이런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고요. 좀 코멘트 할 수 있는. 그 코멘트에 대한 답을 누가 하나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까지 한번 하고. 사실 이제 제 친구가 회장님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당시에 이제 그 기획사 사장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이다. 실적이 잘 나와도 그럼 회장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회장님이 유명무실한 분들을 말하는 거고 실적이 잘 못 나오면 회장 들어가 있다고 안 계시다고 제가 대충 이랬구나 라고 또 평가를 받아서 이게 정말 딜레마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창민 교수님께서 총수와 상관없이 주가에도 큰 변동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달리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기업생활 대기업에서도 한 14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참여연대나 경제개혁연대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직장생활 해보신 분이 잘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재벌 계열에 제가 있는 친구들 말 들어보면요 정말 회장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킨지 어떤 큰 의사결정을 내릴 때 맥킨지 보고서를 베이스드 오픈해서 의사결정을 그렇기 때문에 맥킨지를 쓰는 거예요. 중소 컨설팅 펌 쓰면 이게 0이 안 사는 겁니다. 근데 재벌 회장이 왜 필요하냐? 그 사람의 입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어떤 한마디가 똑같은 컨텐츠로 내려갈 때와 월급자 사장이 내려갈 때하고 월급쟁이 사장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수십 가지 나오고 회장이 딱 하라고 그러면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의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저도 사실 기업의 사람들 많이 물어봐 보면 정말 거의 대부분이 진실로 총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제게 뭐 경총도 있고 정경련도 있고 뭐 상공회의소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한 발짝 한 스텝 더 나가려면 이 총주의 전체 주주의 이익을 382조 3에 그 집어넣는 거를 이번 21대 국회에서 하려면 저는 어떤 내재적 어프로치도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곽에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지만 우리가 프랙티컬리 우리가 뭔가를 한 스텝이라도 변화시키려면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배려 이런 거 배려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냥 코멘트로 그냥 한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아까 그 페트라 자산운용 부사장님 말씀해주신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의견은 어떠냐면 뭐 최입을 말씀해주셨을 때 의원 입법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 입법은 안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우 효율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상법은 결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사실 많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사법무과장이 사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사법무과장님이 누구지는 모르겠지 지금 명의시면 어떤 분이 여기에 굉장히 꽂히셔서 만약에 꼭 해야겠다라는 입법안을 개정을 들고 다니면서 자신의 임기 동안 한다면 적어도 공론화는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명원석 변호사님. 네, 지금 근데 뭐 명변호사님도 이제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는. 근데 꼭 명변호사님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만두시죠. 꼭 그만두시고. 그렇죠. 임기가 끝나시죠. 어쨌든 그 상사법무과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효율적으로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그 리더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분을 움직이면 가장 빠른 거죠, 사실. 지금 뭐 이 충실용 말고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 지배구조 관련된 거는 지금 이제 이번에 공정경제 상법이라고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이제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법하고 그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은 되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지금까지 지배구조 관련해서 올라온 것들은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충실 의무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까지 국회에서조차도 제가 입법 발의만 했지 한 번도 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진지하게 이제 그 논의를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계속 떠들었던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좀 이런 그 논의를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뭐 의원이건 정부건 누군가가 하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이제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계에서 막 이제 막 여러 논문들과 또 막 토론회가 공청회가 막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누군가 한번 총대를 메고 나서만 준다면 그게 법무부가 됐든 국회에서의 의원이 누가 됐던 간에 한다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충실 의무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그 어떤 기관이나 어떤 뭐 그룹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이 공론화하기 위한 작업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 그 이영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저도 생각하는 게 그 뭐 모든 걸 다 관철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극단적으로 이제 그냥 지금 방금 드는 생각인데 충실 의무 개정 하나를 주고 받으면은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뭐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거를 다 안 해도 된다. 이것만 하자 이렇게 딜을 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최 의원님도 우리 포럼에 들어오시죠. 그 오늘 얘기를 저는 사실 들으면서 그 옛날에 그 광고 카피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고 싶지 않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건데 사실 이 화이트 칼라 범죄의 관대한 처벌은 판사들이 관대하게 처벌하고 싶다, 격렬하게 관대하게 처벌하고 싶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거를 놔두고 이제 뭐 이러고 저러고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화이트 칼라 범죄에 관대한 처벌의 문제는 법원 조항의 이슈가 아니라 사법 개혁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재판관에 대한 법사회학적인 그런 어프로치가 더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지금 180석 얘기를 하지만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성이죠. 뭐냐면 여당이 압승을 했는데 어느 나라 쳐놓고 자기네들이 압승했다고 긴장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한국은 자기네들이 압승하고 긴장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맨날 이제 국민을 위하는 척 말만 하다가 정말 위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자기네들이 카드가 드러나야 되는 입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21대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이제 핑계대기는 어려운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화이트 칼라 범죄에 관대한 처벌은 사실은 사실 천 변호사님의 그 발표를 보면 격렬하게 처벌하고 싶지 않은 판사들의 이해를 구하는 발표처럼 들려서 약간 좀 이상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바꾸지 않고 뭐 이러면 저러고 조항을 갖다 특히 다른 나라에도 없는 조항까지 들어야 될 정도로 공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치는 발언으로 모더레이터 역할을 오늘 끝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관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